자,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웠으니까 마이크를 쓰는 게 낫겠죠? 자,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우리 인사를 하긴 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솔직히 그 동영상을 봤는지 그거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수업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나름 숙지를 했으리라고 일단 믿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 2장 강의 자료 보여드린 거 그것을 진도를 나갈까 해요. 그래서 보자. 뭐 특별히 그 전에 뭐 기묘한 질문 짚고 넘어가야 될 없으면 일단 나가 봅시다. 그래서 자, 이 장은 식물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는 도대체 그 과연 골자가 뭐였느냐? 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그것을 뜯어보면 걔네들은 어떠한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뜯어보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식물답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 그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덧붙인 것은 과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를 보는 그 식물 그 자체가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 식물. 식물 다 대표하는 거 맞아? 라는 것. 그 해답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식물 중에서 에이스, 알파 식물, 이 진화 과정의 최첨단에 있는 소위 말하는 꽃 피는 식물, 현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식물 전체를 다 대변하느냐? 그것들의 내부를 무슨 이 관다발이 어쩌고 저쩌고, 피층이 어쩌고 저쩌고, 2차 생장이 어쩌고, 그런 것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도 식물이다. 무시하지 마라. 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류의 식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끼도 식물이다. 심지어.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그걸 다 섭렵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마치 사람이 전 동물을 다 대표하는 것인 짐짓 그런 척 하면서 봤던 것이죠. 봤어요.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식물을 어떻게 하면, 뭘 먹고 사나요, 식물은? 그게 그렇게 궁금해? 참, 박애주의자다.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뭘 먹고 잘 사는지를 그렇게 궁금해하고 참 노심초사. 그걸 보겠다는 장입니다. 이번 장은. 왜? 식물이 뭘 먹고 잘 사는지 알아야 우리가 뭘 먹여야 식물이 잘 크는지, 뭘 먹여야 작물이 잘 크는지, 다시 말해서 얘가 비실비실하면 도대체 뭘 안 먹여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알고자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싶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세한 디테일을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세세한 디테일을 막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릴렉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기 있는 거. 릴렉스하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2시간 동안에 최대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면 식물이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그럼 식물이 뭘 먹느니? 그럼 식물은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일단 식물은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대로 혼자 밥 지어 먹을 줄 아는 소위 말하는 자가 영양생물이었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누군가를 꼭 희생을 시켜야만 우리 밥을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종속 영양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식물은 그런 죄 안 짓고 자기 스스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뭔가 부족해? 영양? 니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햇빛만 있고 공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이들이 대답하는 건 뭘까요? 너는 밥만 먹고 사니? 고기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나도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식물이 뭐가 필요할까? 일단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탄소, 우리의 밥이 되는 밥은 지들이 알아서 챙겨 먹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부족해? 뭘 챙겨줘야 돼?
뭐 특별히 챙겨줘야 되는 영양제 있어?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건강한, 뭐 콩식물인지 콩식물 같아 보이는데, 콩과 식물. 건강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분 결핍, 아이언 데피션트. 여긴 뭐? 나이트로젠 질소 결핍. 일단 둘 다 철분 결핍, 무슨 뭐 질소 결핍 둘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누렇게 떠요, 잎이. 그러니까 일단 누렇게 뜬다는 거 보고서 얘가 뭐가 결핍하다 그런 거 사실 알 수 없어. 다 그런데 뭐. 그 다음 물론 차이가 있다면 이 둘 중에 특히 질소가 결핍이 되면 둘 다 누렇게 뜨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얘는 훨씬 더 성장까지 발육이 그거조차도 뭐 그다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얘 뭐가 어떤 원소가 부족하면 얘가 어떤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너무 웃기는 얘기고 원예 전공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워낙 복잡한. 공통적으로 일단 뭐가 되지 간에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식물은 일단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표출하는 그 호소하는 그것은 잎이 누렇게 된다는 겁니다. 잎이 왜 누렇게 될까요? 얘네들 왜 잎이 누렇을까? 우리가 햇빛 못 받으면 허옇게 창백해지는 그런 건가? 왜 이럴까, 얘네들? 뭐가 부족할까? 잎이 누렇게 되면, 얘네들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잎이 노랗게 되는 그것은, 여러분들 과학자잖아, 과학자. 화학을 하는 분들이잖아. 일단 그러면 과학적으로, 잎이 노랗게 된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돼서 노랗게 된다는 얘기일까? 엽록소, 그렇지. 엽록소가 원래 그린,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노랗게 된다는 얘기는 엽록소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엽록소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죠. 광합성을 워낙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엽록소들을 지금 과합 포집, 과합 밀집 상태로 드립다 지금 너도 와라 완전 정원 초과로 지금 쫙 깔아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 틀리면 구조 조정하는 거지. 수 틀리면. 과밀집으로 뽑아놨는데 경기가 조금 안 좋아 그럼 전부 다 대량 해고시켜놓고 다 만만한 게 엽록소인 거지.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단풍들이 쫙 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야 지금 찬바람이 부는데 지금 우리 광합성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물 걱정해야 될 때지. 자 그럼 정리해고 들어가요. 그래서 엽록소들 전부 파괴시키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엽록소들 때문에 온맥이 죽어가고 숨 죽이고 살던 카로틴 같은 또 다른 색소들이 이젠 내세생하면서 노랗게 튀어나오고 빨갛게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엽록소가 지금 이렇게 누렇게 타서 엽록소들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늙어 죽을 때도 똑같아요. 노화 현상을 그렇게 하죠. 그 얘기는 전부 가장 공통되는 것들이 가장 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 가장 대사작용, 메타볼리칼리 부담이 되는 이 엽록소들을 일단은 제거해야. 지금 내가 스트레스에 있으니까, 지금 경제 위기니까 일단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니들은 좀 참아줘야 되겠다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누렇게 뜨는 것이고, 자 그것을 알았으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큰 꼭지 굵직굵직한 꼭지들을 일단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가 시간에 한번 쓱 봐가면서 저 인간이 한 얘기가 바로 이것과 상통하는 것이나 하고 스스로 그렇게 찾아가라는 그런 뜻에서 일일이 지금 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요게 이제 한번 살펴볼 또 다른 사안이 되는 거죠. 요것이. 이게 뭐냐? 테이블인데 뭐 많아 이거 이렇게. 어찌 이거 다 외워야 돼? 아니지. 이거 왜 외워? 일단 쓸데없이 많다. 뭐 이런 게 막 있어. 무슨 칼륨. 여러분 아직도 칼륨이라고 발음은 안 하시죠? 화학자가 돼가지고.
포타슘이라고 발음하시죠? 이거 전부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은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칼륨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봐줍시다. 그러나 포타슘, 칼슘, 매그네슘, 인, 황 뭐 이런 것들 이건 뭐라고? 대량 영양소? 이건 뭐야? 미량 영양소? 이거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차이가 뭔지 이거 우리 다 알아야 돼? 왜? 그따가 뭐하러? 아직 몇 가지 종류는 우리 미네랄,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될 중요한 미네랄, 좀 많이 챙겨 먹어야 될 미네랄이 있는 것처럼 식물도 그래. 조금만 먹어도 되는 미네랄이 있는 것처럼 식물도 그래야. 맞아. 혹시 조금 더 학구열이, 예를 들어서 이런 포타슘 같은 것들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사람이나 식물이나 포타슘들이 꽤 많은 양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몸 안에 식물의 몸이 됐든 사람 몸이 됐든 간에 뭐 우리의 세포 안은 뭘로 가득 차 있다?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을 제대로 원활하게 어디 딴 데 안 뺏기고 이렇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물 안에 뭔가 좀 들어있으지? 우리 물이 좀 짜야 돼. 그래야 왜 물을 안 뺏기죠? 삼투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일반 생물학 이래? 그거예요, 그거. 삼투 현상 같은 거를 제대로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미네랄이 뭐? 포타슘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가득 채워 놔야 돼. 그래야,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테지만, 잎에 기공이라고 있잖아요. 열리는 거.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기전도 포타슘을 그 기공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밖으로 빼내느냐, 방빼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만큼, 이런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칼슘, 마그네슘, 인이 왜 중요한지는 뭐 뻔할 거예요. 인 없으면 어떻게? DNA 못 만들잖아. DNA, RNA 못 만들 것이고, 뭐 그런 이유들, 일일이 그것들 다 열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또 왜 필요한 무슨 몰리브덴? 뭐 들어는 봤는데 몰리브덴이 뭐 이런 거 왜 필요하지? 아연, 망간 이거 왜 필요할까? 아주 조금만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엔 이렇게 작은 양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미네랄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얘네들은 왜 필요할까? 효소, 어떤 특정한 단백질 효소가 기능을 수행을 하는 데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히모글로빈, 철분 없는 히모글로빈은 그 뭐라고? 옛날 그 구태의연한 무슨 뭐 안고 없는 찐빵,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어떤 이온들이 단백질에 철커덕 특이적으로 붙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효소들 중에. 그런 이유들이 꽤 많아요. 이런 아주 작은 원소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너도 사정이 그랬구나. 정도면 이해를 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것들, 적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점. 이 그림이 아까 봤던 그 테이블과 관련돼서 어떤 중요성을 가질까요? 이게 뭐죠, 이거?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재배하는 걸? 흙에다 안 키우고, 이거 물에다 지금 담궈놓고 키우네? 수경재배라고 하죠. 하이드로포닉스. 저 사막 같은, 사우디 같은 중동에서 제일 처음으로 많이 널리, 왜냐면 사막에다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런 데다가 그냥 수경재배, 대단위로. 돈은 많잖아, 그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크게, 또, 농업이 아주 발달한 네덜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도, 아주 작은 단위 면적에서 이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작물을 키워내는데, 어쨌든, 그 미네랄들 영양, 그거하고 이 수경재배하고 뭐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여기에 뜩 들어와 있을까? 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뭔가 구라를 쳐야 돼. 뭔가 강의를 지금 시간 때워서 구라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그림이 툭 튀어나오네, 이게? 지금 막 한참 테이블에다가 미량 원소, 대량 원소 막 떠들고 나서 갑자기 이게 뿅 하고 튀어나왔네? 자, 이거 뭐라고 지금 땜빵을 하지?
뭔가 지금 뭐 문맥에 맞는 얘기를 지금 이어나가야 될까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도와주세요. 내가 뭐라 그래야 이게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갈까? 왜 수경재바가 갑자기 갑툭 튀는 거야? 이것도 경품을 걸어야 이것도 참여를 하려나? 뭐 총점에 뭐 1점 준다, 뭐. 자, 이러면 뭘 진단할 수 있을까? 아까 미량원소, 대량원소 모르겠어. 근데 애들 누렇게 떴어, 지금. 아까처럼 무슨 철분 부족, 무슨 질소 부족 봤지만 다 쓸데없다고 얘기했지. 아까 테이블에서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각 원소마다 결핍 증상이 자세하게 쓰여 있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일일이 어떻게, 애매모호하거든? 자, 그랬을 때 뭔가가 여러분들이 최애 아이템 식물이 지금 비실비실해. 이건 얘는 꼭 살려야만 돼. 키워야 돼. 우리 국가의 먹거리를 위해서 키워야만 돼, 얘. 비실비실해. 뭐가 잘못된 거지?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흙에다 키우면 도대체 얘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흙을 어떻게 규정할 거야, 지금. 오만 거 떼온 거 지금 다 있는. 그러니까 옮겨 일로. 수경재배를 통해. 자, 일단 수경재배는 기본이 어떻게 돼? 일단은 순수한 물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내가 원한 만큼 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다닥 해보고 갑자기 여기다가 철분을 조금 더 넣어줘 봤더니 얘네들이 넌 철분이 좀 필요한 애였구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수경재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식물이 무슨 필요한 원소들이 대량 원소가 몇 가지가 있고 미량 원소로 몇 가지가 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에. 가서 실례지만 말 좀 물어봅시다 하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아니지. 이런 걸로 하나하나 얘가 필요한 건 뭐다 확실하게 그렇게 했겠죠. 네? 자, 그런 맥락인 것이고, 미량 원소의 경우는 위의 방식으로 파악하기 훨씬 더 어렵다. 뭐 양이 조금 들어가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건 다 핑계고, 정말 필요하면 모를 게 뭐 있어. 자, 그래서 식물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는 이미 다 마스터한 거지. 그래? 뭐를 필요로 하고 왜 필요로 하는 건지 이미 마스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대충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게,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성취 욕에 맞게끔만큼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흙은 왜 공부를 할까? 식물의 영양을 공부하는데 흙을 공부하는 이유는 장소지. 결국 그 영양원들을 제공하는 하나의 근원으로서의 장소,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구분을 해야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보는 건데, 뭐 흙이 뭐 이러한 일들을 한다 다 좋은 얘기. 자, 이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식물에 있는, 지금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묘사한 그림이겠죠. 잘 그리고 못 그렸을 떠나서, 자, 이 그림을 딱 놓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해보라라고 하면 어떤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런 생물학 쪽에 있는 피규어, 그림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괜히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런 것들이 괜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이런 걸 힌트로 잘 정리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가장 매끈하게 이 얘기가 되겠다라고. 일단, 있는데 뿌리가 지금 나와 있네, 뿌리가 보이네.
흙이 있는데 흙을 보면은 뭐 일단 이 클레이가 뭡니까? 영어로 클레이, 한국말로 점토라는 거, 점토, 진흙 같은 거. 자, 여기 또 다른 종류의 흙이 있네. 모래. 모래와 점토가 일부러 두 개가 이렇게 뜩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일부러 여기 놔봐 주십시오 하고 공기가 이게 쫙 에어 트랩 마치 있는 것처럼, 에어 트랩이 아니라 에어 포켓, 에어 파켓 있는 것처럼 딱 공기가 보이네. 그 다음에 물이 여기 줄비하고, 땅 속에도 물이 있는 줄 몰랐네. 오늘 알았다, 야. 땅 속에도 물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뭔가 죽은 유기물질들이 쫙 있고, 흙에, 그 다음에 벌레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크게 말해서 흙, 식물이 살고 있는 흙이라는 환경은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것들과 죽어있는 물질, 유기물,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과 죽어있는 것들 둘 다 유기물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플러스 무기물, 흙에 있는 점토가 됐든 모래가 됐든 무기물들, 무기물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테이블에서 봤던 그것들이 무기물인 거지.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이 완전히 혼용이 돼가지고서 막 어우러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사실 식물은 유기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가 영양소로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유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질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깊게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땅에 우리가 보통 퇴비 무슨 땅에 보면 좀 이따 보면 표토 뭐 이렇게 돼 있듯이 유기물질들이 풍부한 그런 땅들을 대부분 웬만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옥한 영양분이 많은 비옥한 땅으로 보통 간주를 하잖아요. 그냥 자갈, 모래 그런 땅들보다 유기물들이 많은 그런 땅들을 좀 비옥한 땅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 사실 식물의 입장에서는 뭐 유기물이 뭐 영양분이 될 이유는 없잖아. 나는 무기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식물은. 무기물만 있으면 난 그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잖아, 식물은. 자가 영양식물로. 근데 왜 유기물들이 있는 걸 그렇게 주목을 하지? 왜 그럴까? 그 힌트는 바로 그 유기물들이 있는 그런 물질들 옆에 더불어 사는 살아있는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지금 뭐 세균, 곰팡이, 그다음에 뭐 벌레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 힌트죠. 왜 그럴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와서 계속 새롭게 느끼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은 혼자서 깨끗하게 우리끼리만 살겠다 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 하나만 봐도 지금 득실거리는 그 장내 미생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죽은 목숨인 것처럼 식물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득실거리는 그 주변에 붙어 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생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직접적으로는 어떤 신박한 무슨 화학물질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주겠지만 그거는 계속 앞으로 연구를 시작을 해서 계속 뻗어나가야 될 사안이고 간접적으로 얘네들이 무슨 일을 벌이죠? 죽은 무기물들 뭐하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부패시키지, 분해시키지. 분해시켜서 그 유기물들을 뭘로 분해시킬 거야? 그럼 결국 무기물로 릴리즈 시키지. 그래서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의 사실 그 보고가 되는 것이 유기물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 풍부한 무기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살아있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유기 복합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 측면에서 흙의 종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고, 뭐 그 정도면 됐고,
세 가지 형태의 흙이 무슨 뭐 탑소일, 서브소일, 페런탈 락 해서 표토, 심토, 모함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제일 위에 유기물들이 가장 많고 점점 밑으로 갈수록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은 자 토양의 비옥도 같은 거를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점토와 모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둘 중에 어떤 땅에서 자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식물이라면. 응? 점토? 왜? 나 같아도 점토에서 자라고 싶어. 근데 왜? 점토가 훨씬 영양분이 많겠지. 왜? 점토는 왜 영양분이 더 많을까? 점토는 왜 영양분이 많을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여러분들의 핸드아웃에서 찾으면 어떤 그림이 될까? 그죠? 찾았죠? 바로 이거. 점토는 왜 영양분이 많을까? 점토를 보세요. 일단 점토. 여러분들에게서 점토는 무엇입니까? 화학적으로 점토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화학적으로 점토. 이거 아닐까? 실리콘 옥사이드. 점토는 주로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실리콘 옥사이드의 화학적인 전하, 차지는 어떻게 될까? 요 산소 때문에 음이온화 돼 있어, 지금. 점토는. 그래서 점토는 엄청나게 음이온으로, 이거 이용해가지고, 점토나 무슨 실리카, 이게 점토에서 실리카, 그건데, 이거 이용해가지고서 DNA,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DNA 어떻게 정제했는지 모르겠지만, 키트 썼다면, DNA 무슨 플라즈미드 분리 정제하는 키트를 썼다면, 그 키트가 사실 전부 요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게 음이온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DNA 잡으면 왔다 갔다 뭐 해가지고서 DNA를 트랩시키는 키트 만들어가지고 돈 대박 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음이온화 돼 있단 말이에요. 점토는 특히 그게 풍부해요. 그래서 음이온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득실한 양이온들의 그 미네랄들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지? 왜 좋지? 안 떠내려가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다가 야금야금. 그래서 점토가 양분 측면에서는 점토가 훨씬 좋지. 그런데 완전히 올 100% 점토라고 칩시다. 뭐가 문제가 될까? 양분이 너무 많아서 영양 과다로 죽나 배불러서 배 터져서 공기가 왜? 점토란 진흙이잖아. 진흙 우리가 그만 알 수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 물에 쌓여 있어. 그러면 식물도 숨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식물은 무슨 뭐 숨 안 쉬고 그냥 광합성만 하고 살 수 있는 줄 아니? 아니다. 나도 숨 쉬면서 산다. 그러면 참 그 부끄러운 얘기죠. 전부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바다에서 왔는데 숨어 쉬어가지고서 아가미를 진작 장착을 하지. 왜 아가미 장착을 안 해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결국 물 많이 주면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물 많이 주면 뿌리 썩어. 그지? 썩어. 왜 썩는다는 게 뭐예요? 왜 썩지? 물 많이 주면? 숨을 못 쉬어서 썩어? 아니요, 맞아. 숨을 못 쉬면 일단 어떻게 돼? 죽어. 숨을 못 쉬면 세포가 죽어. 죽으면 부패돼.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좀
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선.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완전 진흙. 그렇다고 해서 모래에다가 박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그냥 뭐 영양분은 그냥 다 흘러내려가지. 침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점토와 모래를 잘 적당한 비율로 섞은 것이 가장 좋은 비옥한 토양이다라는 그 정도 그 정도는 나도 안다 하고. 자, 그 정도까지 하면 됐고 이제 이 그림에서 조금 더 분석을.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온 교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 교환. 화학하는 여러분들로서 이온 교환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는 척을 해야 되겠지? 이온 교환이라는 게 뭐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해봤어요, 실제? 아니면 원리를 알아요?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기로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친화성,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한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뭐야? 나의 목표, 내가 분리, 정제를 해야 될 어떤 목표물이 양이온이다. 그러면 뭘로? 음이온으로 그들을 표집을 하고, 음이온이 달린 어떤 레진으로 다다닥 꼼짝만 붙들어 매가지고서 잡은 다음에, 잡은 건 좋아. 다 잡았어. 놔줘야지, 이제. 다 잡았으니까 이제 놔줘야 내가 그걸 어째. 어떻게 놔주지, 이제 그럼? 잡기까지는 좋았어. 양, 서로. 좋아. 다 좋아. 근데 잡은 걸 이제 놔야 내가 이제 가져갈 거 아니야. 어떻게 바꿔? 그 힌트가 여기 있어. 어떻게 바꾸는지 그 힌트가 여기 있어요. 요 그림에. 이거는 1점 준다, 내가. 아이씨. 그렇게 여러분들 전부, 아유, 졸려, 이씨. 졸리면 여러분들 이러시라 그랬죠. 아니, 무조건 가만히 이렇게 자는 거 절대 말 안 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의사와 반해서 졸린다면 분연히 일어나서 저 뒤로 가시라고 얘기했죠.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 그 이온 교환을 했을 때 잡은 그 녀석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갖기 위해서 릴리즈를 어떻게 시킬까 하는 그 힌트가 여기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1점, 총점에 1점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선착순. 이 그림 보고 딱 보면 금방 알아. 손 들어, 선착순 1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나중에 봐라. 여기 딱 있어, 힌트가. 어떻게 그들을 내가 얻을지. 없어? (5초) 땡. 아쉽게도 1점을 보너스로 얻을 기회를 잃으셨습니다. 양이온들이지. 이온 교환을 해서 정제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릴리즈를 시킬 때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영어로 해서 미안한데 한국말을 내가 몰라 뭔지 진짜. 그래서 카운터 아이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양이온들이 꽉 있는 레진을 써가지고서 음이온들을 포집을 했어. 얘네들을 잡았어, 이제 음이온들. 이제 릴리즈를 시켜야 돼. 그러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놈들을 푸는 거야. 쓸데없는. 그래서 음이온. 내가 버려도 되는 음이온들을 여기다 쫙 깔아. 그럼 얘네들이 대신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니들 저리 가. 하고 얘네들이 이제 양이온들 붙으면 나의 목표인 음이온들은 전부 이쪽으로 쫓겨나서 그럼 내가 이제 쭉쭉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온 교환의 원리거든요. 자, 여기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응? 수소? 양이온이지. 수소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식물, 현대자동차?
식물 그냥 먹고 살겠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지도 열심히 노력해 먹고 살려고 식물이. 이 수소 누가 만들어내냐면 식물이 밖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식물 뿌리에서 자 일반 생물학 1시간에서 이거 들어봤어요? 양성자 펌프? 바로 그거지. 세포막의 질병에는 양성자 펌프들이 자, 이 양성자 펌프 작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돈 좀 들어야지. ATP, 에너지 써야 되는 거. 에너지를 그렇게 써가면서도 이 양성자 펌프를 여기서 즐비하게 가동을 시켜가지고서 밖으로, 세포 밖으로 흙으로 수소를 펑펑펑펑 뽑아내는 이유, 왜 그럴까? 바로 이들이 카운터 이온을 역할을 해서 여기에 쫙 지금 묶여있는, 트랩이 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이 포타슘, 매그네슘, 무슨, 뭐 이런 것들, 칼슘, 이런 것들을 릴리즈 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런 식물의 영향에서 이 식물의 양성자 펌프의 역할의 중요성이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양성자 펌프, 그 말고, 양성자 펌프가 주공이지, 주공. 조공은 누가 있을까? 주공과 조공이 여기 둘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뭐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죠? 그림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것 같네? 이게 뭐야, 무슨 조화로 이게 나오는 거지? 호흡! 식물 호흡해, 식물. 나도 산소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되니까. 호흡하면 밖으로 이산화탄소 방출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지? 화학하시는 분들이니까. 물 비커에다가 증류수 딱 떠가지고서 여기다 공기에다 딱 놓으면, 증류수야. pH 7이라야만 돼. 증류수 딱 놓으면 30분도 안 돼가지고서 비커 해놓고 pH 딱 재면 얼마? pH 5 나와. 5.5 정도. 왜 그럴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물에 들어가서 녹아서 탄산으로 변화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산이니까. 산은 뭐죠? 산은 뭐야? 수소이온을 밖으로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산이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공 억지로 열심히 ATP 써서 양성자 펌프 가동시켜서 야 힘들다 요즘 천연가스 값도 비싼데 하면서 팡팡팡팡 쏟아내. 조공 호흡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놓으면 이들이 또 알아서 이 밖에 수소이온 농도를 또 올려주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들을 포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좋아. 이제 다 된 것 같지? 다 해피. 뭐가 문제가 하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전부 양이온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음이온상으로 되어 있는 영양소는 어쩌려고? 그게 문제예요, 사실. 음이온상으로 되어 있는 영양소가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 질소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나이트레이트, 질산염의 형태로 섭취를 해야 되고 황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양이온의 형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 얘네들 훨씬 그러니까 유실되는 비율이 많은 거지. 식물의 입장에 있어서는 얘네들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정말 그래서 특히 황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많이 질소보다. 그러나 질소는 아주 정말 중요하잖아. 단백질 만들려면 질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질소 비료가 그렇게 요긴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잘 못 자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식물 혼자서 이게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땅 속에 있는 그 복잡단단한 유기물들과의 살아있는 생명체와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지금 섭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딱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해서 하나가 이제 곰팡이하고 식물 뿌리하고 곰팡이하고 서로 이제 이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서 야 우리 서로 어떤 무역을 하자 하는 상호작용 아주 대표적인 예. 또 다른 예로서 질소 이거는 곰팡이하고 뿌리하고 어떤 상호 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는 거는 상당히 범용화되어 있어요. 웬만한 식물 뿌리들이 다 곰팡이들하고는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해. 질소의 경우에는 얘는 뭘 얻겠다고 하느냐면은 인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 곰팡이가 인을 많이 가져다 주거든. 질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선택된 자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콩과 식물, 땅콩이라든가 무슨 대두 무슨 여러 가지 콩과 완두콩 하는 그 콩과 식물들만 누릴 수 있는 영의 조상을 잘 만나서 이들은 나머지 식물들은 전혀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이 관계가 암호하거나 세균하고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하는 건데 아무 세균은 아니고 이것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이 세균의 이름을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뿌리혹 박테리아. 한국말로. 왜냐하면 이 세균들이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자기네 집 아무거나 그냥 줍줍 해가지고서 공기 중에서 이걸 집어가지고서 질소로 그래서 질소 고정잉이라고 얘기하죠. 만들어낼 수 있거든. 쓸 수 있는 질소 화합물의 형태로. 그러면 이제 그걸 식물 뿌리가 땡큐 하면서 받는 건데 주는 게 오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상호. 그러니까 공생. 둘 다 공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공생이라는 얘기는 서로 둘 다 윈윈 한다는 얘기죠. 혼자만 개 이득을 보는 건 아니지. 그건 기생이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큰 그림에서 볼 때 둘 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엄청나게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영어로 플러트라고 하죠. 플러트. 뭐 신호를 보는 거죠. 막 꼬시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올 테면 오고 말라면 뭐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처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일단 식물과 곰팡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물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곰팡이들을 유인을 하는지를 보면 자 일단 여기서 신호를 보낸다. 무슨 신호냐? 스트리고락톤이라고 하는 신호 화학물질입니다. 스트리고락톤. 화학 구조가 이래요. 스트리고락톤들의 여러 가지 종류야. 아마도 얘네들 때문에 락톤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지? 이게 락톤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스트리고락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누가 만들어? 이거? 식물이 만들어요. 식물이 스트리고락톤 일부. 그러니까 식물이 원래 전통적으로 식물에서 간주되는 우리가 이 3, 4장에서 나오겠지만 식물에 호르몬이 있어요. 무슨 지베렐린, 오옥신, 그러니까 압사시리스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호르몬에 더해서 요즘 식물 생리학자들은 이 스트리고락톤을 또 다른 떠오르는 새로운 호르몬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식물에서.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속에 있는 곰팡이를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스트리고락톤을 어쩐다고? 흙에다가 방출을 하는 거예요. 왜?
곰팡아, 곰팡아, 이리 오너라 하고. 그럼 곰팡이는 스트리고락톤에 유인돼가지고서 곰팡이는 결국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곰팡이가 무슨 동물이에요? 아니지. 곰팡이는 어떻게 움직이지? 곰팡이에 균사라고 하는 영어로 하이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면서 길쭉한 필라멘트 같은 것들을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실마디처럼 실마디처럼 딱딱딱딱 늘어나는 그런 균사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그러니까 그 뻗어나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지. 이쪽으로 뻗어라. 그러면 뿌리 쪽으로 뻗어오는 거지. 뻗다 보면 곰팡이 결국 장님이잖아. 눈이 없잖아. 뻗다 보면 뭐가 걸리지. 이제 드디어 뿌리와 접촉이 조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살만한 곳인가 뭐 여러 가지 탐색전이 벌어지면서 거기를 잠식하기 시작하겠죠. 뿌리는 그걸 기다리는 것이고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 그래서 자, 그럼 곰팡이는 혼자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네가 꼬셨잖아 하는 거 아니고 일단 오면 곰팡이가 뿌리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 곰팡이는 그때부터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낌새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엄청나게 다양한 처절한 소위 말하는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그 기전이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곰팡이는 내가 식물 뿌리와 마주쳤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가다가 보면 여기 뿌리구나. 그럼 이때부터 곰팡이는 무슨 일을 하느냐? 뭘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식물에게 내가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왔어. 너 준비해, 이제.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공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한다.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RNA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럼 그 RNA가 만들어져서 그 산물인 DNA가 아니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단백질의 기능이 효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곰팡이가 왔어. 그냥 막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왔으니까 너도 알아서 준비를 해. 라는 신호를 이제 곰팡이도 보내는 거야, 식물한테. 그럼 식물이 그 신호를 받고, 알았어. 나도 준비를 할게. 그러면서 막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곰팡이의 그 균사가 훨씬 더 자기 쪽으로 훨씬 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곰팡이가 들어오면 일단 곰팡이에게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인 달라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그 인을 어떻게 하면 잘 흡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이제 공생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이 균사, 이 곰팡이의 그 균사 하이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상호관계를 성립을 한 다음에 뿌리 쪽으로 훨씬 더 뻗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런 이상한 수지상체, 비스쿨이라고 하는 수지상체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영양소를 서로 교환한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원하는 영양소는 뭐겠어요? 밥, 탄소. 너 광합성 할 줄 알잖아. 좀 줘. 탄소. 당분이지, 당. 응?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내가 좀 줄게. 인을 가져왔다 하고 서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하는 그 특별한 곰팡이의 그 구조가 수지상체라는 거지. 이름 까먹어도 좋고 외워도 좋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까먹으면 어서 들었더라, 어서 봤더라, 다시 찾아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아비우스큐리라고 하는 수지상체가 사실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림이지만 다른 일반생물학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두 가지 종류의 그런 균이 있어, 곰팡이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말로 친절하게 제가 번역을 외생균근이라는 게 액토. 얘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 곰팡이의 그 균사가 어떻게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식물 안으로 뿌리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있지? 식물 세포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 지금. 밖에서만 배회하고 있어, 지금. 방공식별 구역만 지금 배회하고 있을 뿐이야. 자, 이런 것을 엑토마이코라이제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그 수지상체, 그런 거 안 만들어. 오케이? 요게 바로 책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엔도라고 돼 있잖아. 엔도, 내부. 내생균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비스큘라 마이크로라이제라고 하는 건 아비스큘이라는 그 수지상체를 만들므로써 그 수지상체가 뭔지를 여기서 이 그림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수지상체 얼핏 말로만 들으면 뭐야 이게? 수지상체가 없는 곰팡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게 뭐지? 식물의 세포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간 곰팡이의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바로 그 수지상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이러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서로 영양소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자, 질소 고정은 10분 쉰 다음에 해야 되겠죠?